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특히 건강, 또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수의 비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웃음이 많으면 장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웃음뿐 아니라 슬프고 화나는 감정도 많이 드러낼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주변 사람을 괴롭힐 정도로 수시로 화풀이하는 건 문제되겠지만 평소에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번 주말에 건강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도 좋고 서운했던 감정이나 미안한 마음도 툭 터놓고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표현했다면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릴게요. 공기 좋은 숲을 찾아 떠나는 걷기 여행, 건강 장수의 비결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잠시 후에 숲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떠나봅니다. 1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 또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동태는 얼린이 것, 생물 상태인 것이 생태, 말린 것이 북어 혹은 건태, 덕장에서 얼렸다 녹였다 한 것이 황태, 내장을 빼고 반건조시키면 코다리, 하얗게 말린 것은 백태죠. 영양 좋고 맛도 좋은 이것은 명태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9271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6560, 7997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 2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농식품 분야만 해도 올해 28가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2022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정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이제 연말에 알리려고 이제 책자를 냈는데 300건이 넘게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인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규사항 등을 알리는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저는 종이 책자가 아닌 파일 형태로 받았는데요. 거의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간별로 소개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사파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된다 이런 내용을 가구 유형별, 그러니까 단독 가구냐, 헛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이렇게 유형별 지원 내용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핵심 내용 또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꼼꼼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별로 또 해당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이제 농식품 분야 제도 달라지는 점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농식품 분야에 달라진 제도 가지수는 28건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방식과 같은 농지 관련 제도 개선이라든가 네. 여성 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의 소식을 며칠 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주목해봐야 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탄소 감축이거든요. 이 탄소 감축을 국가 목표로 실현해온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0년, 30년 전부터 이 관련 법들을 통해서 탄소 감축을 견인하고 또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 오는 3월 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요. 관련해서 농식품 분야에도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추려보면 우선 저탄소 벼 농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유기농업자재 비용 지원을 일반 농가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소사육 방식 개선 시범 사업이 도입되고요. 축산업 허가 여건에 악취 저감 장비와 시설이 추가됩니다. 이제 달라지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실제로 해보게 되는군요. 관련 사업들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탄소 벼 농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벼 재배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벼를 심은 논은 보통 물을 가둬두는데 이 논에 물을 가둬두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따라서 논 토양 속에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생깁니다. 따라서 되도록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줄여주는 방식이 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며칠간 물을 뺀다던가 논물을 좀 얕게 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도 벼 생육이나 수량, 품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재배관리 모델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올해 8개 도에서 시범단지를 선정한 후에 논물 관리 기술 교육이라든가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저탄소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3년간 시범사업 이후에 전국으로 이 관련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농업 생산 분야에서 탄소 감축 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유기농업의 확대인데요. 제초제라든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농사를 짓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친환경 농업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됐는데 핵심 내용이 유기농업 자재 지원 대상을 일반 농가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농약 이상 농가만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됐던 것을 확대를 하면서 일반 농가들도 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할 때 총 사업비 기준으로 헥타르당 유기인증 농가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농약 인증 농가는 150만 원, 그리고 일반 농가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녹비종자라 그래서 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이런 식물 종자를 구입하는 것도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1월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올 연말에 일반 농가들도 좀 많이 신청하셨으면 하고요. 네. 사업을 신청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필지에 토양 검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좀 챙겨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1억 원에서 올해 2배 이상 증액된 69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올해 달력에 연말 전에 토지 검정하고 신청한다는 내용 적어두시면 좋겠네요. 자, 축산 분야에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축산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앞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을 때 악취저감 장비와 관련 시설을 반드시 농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관련 내용이 담긴 축산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 개정 내용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축종별로 시설에 관한 설치 규정이라든가 대상, 범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의 사육 방식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이 되는데요. 이 역시 축산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면서 고투입 또 장기 사육 방식을 바꿔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우의 경우는 이제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30개월령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료비 부담이라든가 환경 문제 부담 등이 항상 동반이 되어 왔거든요. 이걸 24개월이나 26개월로 사육 기간을 줄이면서도 고급육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 기술을 개발하자는 거고요. 영양 수준, 비육 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사육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우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소 사육 방식 개선 시범 사업을 한 후에 축산 농가에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상기후의 유일한 대책이 현재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보험료율의 산정 단위가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 품목별로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재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이듬해에 보험료 산정에 할증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전 이 시군 단위로 넓다 보니까 특정 읍면에서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 부담을 공유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점이 많이 있지만 올해는 우선 읍면 단위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돼서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농식품부는 중요한 변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500페이지 쭉 살펴보시면서 이제 탄소 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할 제도 변화 설명 주셨는데 이 밖에 또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농축산물 생산 분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포함된 게 반려동물 분야입니다. 농식품부 올해 제도 개선 내용 중에 중요하다 표시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반려견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반려견을 동반해서 외출을 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돌발 행동이라든가 위협적인 행동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이 제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 사항도 있는데 복지용 쌀 관리 강화 내용도 올해 좀 달라지는 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복지용 쌀 나라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과거엔 정금이라고 불렀고 최근엔 나람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복지용 쌀과 가공용 쌀 등 정부 양곡의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미 과제별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개선 사항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 양곡을 도정할 때 되도록 시설이 우수한 도정 공장을 활용하고 또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합니다. 도정한 쌀을 보관하는 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풍미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혹시라도 정부 양곡 품질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면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나 복지용 쌀 민원 처리 전담기관을 운영해서 사후 품질 관리에도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현행 점검 시기를 품위 변질 우려가 있는 5월과 10월 또 품위 변질 위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 이상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 중에 부실 창고가 발견되면 제재 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어느 숲을 안내해 주실 건가요? 2021년 숲 해설을 할 때 호응이 좋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빨간 머리 앤 이야기였는데요. 1908년 캐나다 작가인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발표한 이 소설의 주인공 앤이 나무를 보면서 비유를 사용해 감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과나무 가로수길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하는데요. 앤은 환희의 하얀 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풍경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동화마을 수목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동화마을. 네. 참 들어가고 싶은 마을인데 그럼 동화에 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실제 있는 곳인가요? 동화 속 나무들도 있지만요. 그것이 동화마을 수목원인 이유는요. 수목원이 있는 마을이 동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 동아리. 예. 그래서 그 동화골로도 불리는 이곳은 동화산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데요. 동화골의 동화를 한자를 풀면 오동나무 동에 빛날 화를 쓰고 있어서 아이 동에 말화를 쓰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책인 동화는 좀 다릅니다. 네. 2020년 10월 공식 개장했다는 이곳은요. 원주시 최초 공립수목원이라고 하고요. 수목 유전 자원의 증식과 보존 그리고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목원만 보시려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산행까지 하시려면 수목원 정상인 명봉산을 타시면 되는데요. 총 8km로 4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의 동화마을 수목원. 그러면 오동나무 느낌만 있고 동화책 느낌은 전혀 없는 곳인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사전 검색을 해보니까 그 데크길 주위에 동화 속 주인공들이 인형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과정은요. 그 올해도 빨간머리 앤의 앤처럼 짙은 감수성으로 나무와 가깝게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동화마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간 것인데요. 네. 이 빨간 머리 앤이 아니라 빨강머리 앤으로도 불리는 이 소설의 원제는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로 번역을 하면 초록 지붕의 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 제목만으로도 나무 냄새가 나는 이 책이 빨간 머리 앤이 된 것은 이 원작을 일본에서 만화로 만들 때 빨간 머리 앤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나무 공부를 하면서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어릴 때 읽은 한 권이 아니라 무려 10권이 되는 긴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무 감수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어 몽고메리 작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 동화처럼 순수한 감성을 전해주는 이 소설의 N처럼 나무의 진심을 좀 더 가깝게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요. 동명이인처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답서를 하였습니다. 야,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떤 나무를 보고 오셨는지 물풀의 나무 소개해 주시죠. 예. 물풀의 나무입니다. 처음에 그곳 분들은 그곳에 그 수목원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셨다는데요. 네. 그곳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비결이 바로 맑은 계곡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곡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하셨다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하셨다는데요. 네. 자연 친화형 수목원을 약속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량들이 분지 오가면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추운 겨울인데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중간중간 어린 왕자나 미키마우스처럼 제가 아는 주인공이 나오면 반가웠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주인공을 만나면 잃어버린 동심이 좀 부끄럽게 됐습니다. 네. 그때마다 칙칙한 나무에 눈길을 주면서 무슨 나무일까 살펴보면서 걸었는데요. 그곳에는 유독 나무 껍질에 하얀 반점이 많은 나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게 물풀의 나무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물풀의 나무는 군데군데에 하얀 붕대를 감은 것처럼 회갈색 줄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른이 되면은 흰 반점이 퇴색하면서 세로로 갈라지며 깊은 골을 만듭니다. 이 물풀의 나무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그면 녹색 진이 우러나와 물이 푸른색을 띠어서 물풀의 나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낙엽 교목으로 높이 15m, 지름 60cm까지 자라는 물풀의 나무는 전국 산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무는 우리 일상에서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도리깨 같은 농기구,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설피, 서당에서는 회초리, 그리고 죄인을 신문할 때는 몽둥이, 그다음에 그 프로야구, 야구 방망이로 가장 많이 쓰는 나무가 또 물풀의 나무입니다. 그렇군요. 네. 물풀의 나무, 동화에도 많이 등장합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물풀의 나무가 제목으로 들어가는 책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동화책뿐만이 아니라 시집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물풀의 나무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궁금해서 북유럽 신화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은 북유럽 신화 속 9개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3개의 뿌리는 각각 다른 세계에 닿아 있다. 첫 번째 뿌리는 신들의 땅인 아스가르드로, 두 번째 뿌리는 인간과 난쟁이의 세상인 미드가르드와 거인족이 사는 요툰헤임으로 뻗어 있다. 미드가르드는 요르문간드라는 거대한 뱀의 휘감기에 있으며 새 가득으로 이루어진 무지개 다리인 비프로스트를 통해 아스가르드와 연결된다. 이그드라실의 세 번째 뿌리는 저 아래 죽은 자의 세상인 니플헤임으로 이어진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그드라실은 세계수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언제 씨앗이 뿌려지고 묘목이 생겨났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로 신비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게 본래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아는지 잘 몰라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존 수단이기도 한데요. 물풀의 나무가 거기에 해당되어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창조에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물풀의 나무네요. 네네.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북유럽 신화를 이렇게 또 보면은요. 예. 그 최초의 신인 오딘과 그의 형제들인 빌리와 베였다. 어느 날 세 형제가 물가를 걷다가 쓰러진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를 보게 되었다. 오딘은 물에 젖은 두 나무를 들어올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다음에 빌리가 날카로운 지혜와 감정을, 배가 청력과 후각과 언어 능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미드가르드에 있는 모두는 저 세 신의 자손들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나무가 사람이 되었다는 과정에서 네네. 나무를 안 보고 사람으로 놓기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문학, 신화, 예술로 읽는 나무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길고 긴 나무의 삶을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물풀의 나무는 숲의 베누스, 즉 비너스라 불린다. 우아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널찍한 공원에 서 있던 깔끔치 못한 10월 산 울타리에 서 있던 블루베리 바다에 벌거벗은 채 서 있던 물풀의 나무의 구부러진 팔은 하늘로 뻗은 끄트머리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진다라는 글이 있고요. 또 겨울이면 물풀의 나무 윤곽이 맑은 하늘에 찍히는 모습은 틀없는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이 늘어선 것처럼 보인다. 네. 패기만만한 검은색 싹이 봄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솟아오른다.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겨울숲의 물풀의 나무는 보기만 해도 감성이 맑아지는 것 같으니까 꼭 보시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각도를 막 달리해서 하늘을 또 걸쳐서 보는 네네. 그런 경험도 꼭 해봐야겠어요. 네네. 다른 나무는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 길고 긴 나무의 삶을 보면은 그 예술가들은 우아한 물풀의 나무에 매혹되곤 했다. 라는 문장도 있는데요. 저도 10년의 숲해설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글도 써보려는 다짐을 물풀의 나무에 새겨 넣으면서 계속 걸었는데요. 네. 그 옥수수를 딴 옥수수대 같은 나무가 데크 이렇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얼굴을 바짝 붙여보니까 검은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난 두릅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가시 같은 상처가 생겨도 잘 극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두릅나무를 오래 보았고요. 그래서 두릅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시로 이제 금세 알아보신 건데 봄에 우리가 나물로 먹는 그 두릅이 열리는 나무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릅나무의 특징은 겹잎, 그러니까 잎자루에 작은 잎이 여러 장부터 하나의 잎을 이루는 잎을 겹잎이라고 하는데요. 이 엽자루를 엽축이라고 하고요. 이 엽축과 작은 잎에 가시가 생기는 건데요. 이 나무에서 봄에 나오는 새순을 두릅이라고 하고요. 독특한 향이 나는 이 두릅이 사람 몸에 워낙 좋아서 봄에 많이 찾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두릅을 맛볼 수 있는 나무가 조금씩 다른데요. 방금 말씀드린 두릅나무는 두릅나무과 낙엽관목 작은 나무고요. 땅속에서 자라난 순이 땅두릅, 그러니까 독활은 두릅나무과이지만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그래서 개두릅이 있습니다. 개두릅으로 불리는 새순이 나는 음나무도 두릅나무과이지만은 2에서 5m까지 자라는 두릅나무와 달리 키가 25m까지 자라는 낙엽교목 큰 나무입니다. 예. 이름은 이제 두릅으로 같지만 종류는 다르니까 잘 기억해서 먹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릅나무의 한자 이름이 목두채인데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끝에 달린 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 농서인 산림경제에 두릅이 둘훅으로 나오는데요. 이 둘훅이 두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종류는 다르지만 두릅이란 나무는 워낙 비싸서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먹어야죠. 예. 참 이 마음가짐이 또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오늘 또 많이 느끼게 되는데 동화마을 수목원 답사 마치면서 새해 계획은 좀 이제 정리가 되신 건가요? 예,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쉬운 두릅나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시 같은 상처는 개발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동화마을 수목원을 둘러싼 길가에 쭉 서 있는 자작나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나무들마다 동화 주인공의 한 말들이 쭉 적혀서 걸려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보니까 빨강머리 애니 한 말도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날이야.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우리의 삶. 움직이지 못해도 의연하게 사는 나무를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 말을 더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까지 아주 가슴을 울리는 새해 첫 시간이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에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예년 이맘때 날씨 정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5.4도, 광주 영하 2.6도로 예년 수준이고요. 낮 기온도 많이 오릅니다. 서울 4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에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엔 기온이 더 올라서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휴일 밤에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126명이 나왔습니다. 네, 전날보다 318명이 줄었고요. 지난주 목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하면 9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중 중환자 수도 882명으로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49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3,000명대 중후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261만 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했는데요. 미국에서만 87만 명, 프랑스 33만 명, 이탈리아 19만 명 등입니다. 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호주도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에 이르고요. 이탈리아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50세 이상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벌금을 200만 원 넘게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패스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3그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입니다. 또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인데요.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100만 4천 명분이고 이중 화이자 물량이 76만 2천 명분에 이릅니다. 네. 화재 사고로 3분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하셨죠. 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는 그젯밤 11시 46분쯤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곧장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고 어제 오전에 큰 불을 잡았는데요. 이에 소방당국은 혹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을 투입했고 이후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이 대원들이 고립이 됐습니다. 당시 2층에 투입된 대원들이 5명이었는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했습니다만 이 3명은 불길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팀을 이끌던 28년차 최고참 베테랑 이영석 소방이 그리고 결혼을 6달 앞둔 예비신랑 박수동 소방교 그리고 들어온 지 8개월 된 막내 조우찬 소방사입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하던 도중 다시 불길이 솟아서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동식 구조대장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는 내일 오전 이 평택 이충 문화체육관에서 합동 연결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장례식은 예우에 따라 경기도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요. 유족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숨진 소방관들을 1계급 특진하고 훈장도 추서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갈등이 좀 봉합된 것 같네요. 네, 어제도 국민의힘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개편안을 이준석 대표가 거부하면서 충돌을 빚었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탄핵이 거론되며 분위기가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의원들이 결론을 못 내고 이준석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의총을 공개 한 해 만에를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공개 연설을 한 이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30분간의 공개 발언에서 몇 차례 사과를 하며 복귀를 명령하면 어떤 시기에도 복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잃어버린 젊은 세대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거 업무에 복귀하려 한 것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을 찾았고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총장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라고 뜻을 모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표 탄핵안을 철회하며 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자신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 기획부동산 단속 실적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고한 데 이어서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 거래를 제한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행정학회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관료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곤 한다라며 확장 재정의 소극적인 기획정부를 간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들께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자신들만 옳다며 이 가치와 철학을 국민에게 강요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자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남성이 있는데 몇 년형이 나왔습니까? 네,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 지난해 7월 이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황예진 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일 만인 지난 8월 17일 숨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고인의 지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네. 차량이 벽을 뚫고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네요. 네, 얼마 전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이 택시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어제는 서울 중구 4층짜리 주차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차장 옥상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해 있던 다른 SUV를 충돌했고 이 들이받친 SUV가 10여 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이 사고를 낸 승용차는 이후에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다른 여러 승용차들과 부딪혀 모두 6대가 파손이 됐는데요. 이 추락한 SUV를 포함해 모두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떨어진 차량이 바로 옆 주택을 덮쳐서 주택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고 당시 모두 집을 비운 상태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산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였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도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꽃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요즘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이 꽃 수요가 늘자 꽃값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꽃 가격이 매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 장미 10송이로 된 한 단의 평균 도매가가 22,000원으로 1년 전에 7,200원에 비해서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이 국화나 프리지아 역시 3배 안팎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꽃값이 오른 이유는 난방에 쓰는 기름값이 올랐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줄면서 꽃 기르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수입꽃 물량도 크게 준 것도 꽃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꽃값 고공행진은 대학교 졸업식이 몰리는 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KBS의 라디오를 더욱 편하고 쉽게 즐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